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제10판 신민법 강의 1309페이지 제3번의 위험부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열혈 TV 줄차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위험부담, 양가를 간의 의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 연명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A와 B 사이에 A의 승용차를 B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승용차가 폭우에 떠내려가 못 쓰게 된 경우에 B가 승용차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가가 그 얘기다.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하면 상하 이익의 손실을 가리킨다. 그런데 위험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급부의 위험과 대가의 위험이다. 급부의 위험은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유책 사유 없는 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가 급부 위험을 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대가의 위험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1310페이지 되어 소멸한 경우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특정물 채무나 종류 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할 때의 위험은 전자이고, 위험 부담에서 말하는 위험은 후자이다. 그리고 단순히 위험이라고 하면 대가 위험을 의미하는 데가 많다. 위험 부담에서 말하는 위험은 후자이다. 후자의 위험은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대가적인 의미 있는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지 문제이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방가 1번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편무계약에서는 대가적인 의미 있는 채무가 대립 상태가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방가 2번에 위험 부담은 채무의 후발적 불능의 경우 문제된다. 쌍무계약의 하나의 채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 되는 다른 채무의 존립 여부는 성협상의 결연성으로 해결된다. 방가 3번에 위험 부담은 후반적인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길 때에 문제된다.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화하여 존속하고 다른 채무는 영향이 없다. 한편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와
채권자에게도 유칙사유가 없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이든 채무는 소멸하여 위험부담에 문제가 생긴다. 반가로 사과는 일부 문화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유칙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때가 있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 법률효과 개관 원칙적 불능, 법률행위 계약은 무효이고 불능인 채무 불성립,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상무계약의 경우는 대가적인 의미 채무는 불성립,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 법률행위 계약이 유효하면 채무 성립, 채무자에게 유칙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이행 물론 채무자가 손해배상 의무로 변함, 배제 가능, 상무계약의 경우 상대방 채무는 존속, 채무자에게 유칙사유 없는 경우 책임 없는 이행 불능은 채무소멸, 상무계약의 경우 상대방 채무 없는 위험부담의 문제, 존속상의 결련성의 결과, 채무자 유칙사유 없는 데는 소멸하고 채무자 유칙사유 있는 데는 존속한다. 이게 중요하죠. 1311페이지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 방법. 방가를 1번에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 방법에는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소유자주의가 있다. 이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일방의 위험 부담시키는 방법이며 위험을 당사자 쌍방에 분담시키는 경우는 없다.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 채무의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반대급부도 소멸한다. 채무자주의는 이론적 기초는 쌍무계약에서의 채무의 결련성이다. 양가로나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는 소멸한 채무의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반대급부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양가로 다해 소유자주의, 이는 물건의 멸실, 훼손, 당시 소유자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방가로 이번에 이러한 입법 가운데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의 존속상의 결련성을 인정하는 채무자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양가로 3번에 채무자 위험 부담의 원칙. 민법은 537조에서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방가로 1번에 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앞서 승용차 매매에 의해서 매도인은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면하지만 아울러 대금 지급 청구권도 상실한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금이나 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매수인이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것을 모르고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것도 비책임자에 의한 부당이득이 된다. 한편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경매 절차에서 발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이행 불능에 이르러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인류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방가로 이번에 급부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민법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특칙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학설은 나뉘어져 있다. 다설은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면서 만약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급부가 분할할 수 없는 것이면 불능 부분에 대응하고 반대급부 부분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일부 불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전부 불능과 마찬가지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1312페이지. 그런가 하면 방가로 맞춰가의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대응간의 청구권, 계약 개조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결례도 있다. 그리고 판례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경락인이 나머지 뿐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락대금의 감액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 결정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착연으로 우리 학설은 모두 일본령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명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에 가장 가까운 명시적인 법리인 일본령의 법률을 적용하면 있다. 그래야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다뤄야 하며 다만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의 경우에는 당연히 감액이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방금 3번에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는 때에는 537조가 적용하는 이 경우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는 5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비율로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새겨야 한다. 예를 들어본다. A는 B에게 12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가옥을 800만원에 팔기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가옥에는 보험금 600만원의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그 가옥이 벼락에 불타버렸다. 이 경우에 B는 600만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대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급부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채권자는 530조에 의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양가로 서번에 채권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채권자 지체. 방가로 번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 사유와 같은지 문제된다. 학설은 이 둘은 같다고 하면서 채권자의 고의 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시하여야 할 사유라는 견해에 그 다음에 방과로 맞춰 견해 둘이 다르다고 하면서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1313페이지 신의식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로마자 위반의 견지에 있다. 사견으로 채권자는 의무자가 아니므로 그의 유책 사유는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과 로마자 위반은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받은 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여행비, 원료, 기계가 소모되지 않았으므로 받은 이익, 노동임금,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이익은 채무를 면하는 것과 상당히가 관계 있는 것에 한한다. 판례로 매수인의 명령조물에 대한 권도당의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에 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이 담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이 그 변제를 계획하여 권도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유전된 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가로 미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면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가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00조 소정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소정에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한 이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을 조차 무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1문 소정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가로 지급 부당해고의 경우에 임금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본다. 해고 또는 퇴직금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 휴가 수당일 때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연차 유급 1314페이지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출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용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근로 제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쟁의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쟁의 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건 역시 사용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의료 전문의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뒤에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규칙 사유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나눔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익의 임금을 임금에게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제는 부당해고가 불법 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때에도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상환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 관계 있는 것에 하나야 할 것이며 일부 해고 기간 중에 노동조합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해고 전부터 처리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보호로 나온 이익을 공제하여야 할 이익이 아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 기간 중에 임금액 중에 위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중간 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 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며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완직 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정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315페이지 양가로 미음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 취담보 약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이 담보채무의 연대보증인은 분양회사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제3자가 분양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분양회사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것은 채권자인 수분양자가 자신의 분양 잔금 지급 의무, 나아가 이 대출금 및 그 이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 1문의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양가로 비읍의 영상문 제작 공가에게 수급인이 채무가 도급인과 관련하여 그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 한편 그 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개인인 사안에서 도급인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선입과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 불가된 경우에 이는 계약상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인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약정 대급 전부의 지급을 청구한 있다고 한 사례. 반가 3번 근래 일부 문헌은 제538조 제1항과 390조의 규정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뒤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쪽의 과칙이 된 것이냐에 따라 두 규정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서 과실상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를 규율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유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규정과 함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가로 5번에 매매계약에서의 위험 이전 문제.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이들 의무를 모두 이행한 뒤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위험 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어 소멸하고 없기 때문이다. 예비하여 매도인이 그의 의무 가운데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특별한 취급이 없는 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지속되고, 그 멸실이 양 당사자에게 유책사유 없이 일어난 때에는 537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대금지급 청구권을 잃는다. 그런데 가령 매도인이 인도를 마쳤지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민법은 이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반가로 맞자 1번에 동산의 인도 및 부동산의 등기가 행하여지 1316페이지 문때에는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는 견해와 반가로 맞자 1번에 동산의 인도 시 위험이 이전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인도가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이 이전한다고 한다. 반가로 맞자 3번 특정물 매매와 종류 매매를 나눠 설명하면서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는 인도 시 채권자 지체 시 위험이 이전하고, 특히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시 이전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에 앞서 인도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수익권을 가지는 때에는 그 인도한 데 위험이 이전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사견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목적물이 인도되면서 매수인이 사실상 지배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그때부터는 불이익도 감소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어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정지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제538조 제1항 임명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동산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동산의 매도인은 대체로 인도시의 모든 채무이행이 마치기 때문이다. 양가로 6번에 537조 538조의 임의규정성. 위험부담에 관한 두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와 달리 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오진 않지만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위험부담 잘 정리해 두시고, 이거는 조문이 어렵기보다 처음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험부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